정인홍, 광해의 남자. 1.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아이. 1535년 경상남도 합천 가야산 아래 남사촌.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의 풀과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고 전해진다. 태어난 아이의 눈은 별처럼 빛나서 그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감히 마주치지 못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6살에 글을 지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 아이의 이름은 정인홍. 15살이 되자 그는 스승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황은 너무 강직해 보이는 소년의 첫인상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를 꺼렸다. 보통 아이라면 풀이 죽었겠지만 정인홍은 달랐다. 미련 없이 돌아서서 남명 조식을 찾아갔다. 조식은 달랐다. 이 소년의 범상치 않은 기질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조식 자신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허리에 방울을 차고 다니며 자신의 마음을 깨웠고 칼끝을 턱 밑에 괴고 졸음을 쫓으며 학문에 정진하던 사람이었다. 조식은 정인홍에게 그 칼의 정신, 즉 신법을 가르쳤다. 스승과 제자는 닮았다. 정인홍 역시 평생 칼을 턱 밑에 괴고 반듯하게 꿇어앉아 공부하는 습관을 죽는 날까지 유지했다. 조식은 정인홍을 얼마나 아꼈는지 이런 말까지 했다. 정인홍이 있으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임종을 앞두고 평소 차고 다니던 경이검을 정인홍에게 물려주었다. 스승의 칼을 받아든 정인홍은 평생 그 의리로 살아갔다. 그러나 정인홍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이율곡은 그를 이렇게 평했다. 강직하나 식견이 밝지 못하니 용병에 비유한다면 돌격대장이 적격이다. 칭찬인지 비판인지 묘하게 애매한 말이었다. 훗날의 역사는 이 평가가 정인홍의 일생을 꿰뚫는 말이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2. 과거를 거부한 제야의 호랑이. 24살 정인홍은 생원시에 합격했다. 성균관에도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수재의 길이었다. 그런데 그는 돌연 대과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유가 걸작이었다. 과거 시험이란 명예를 탐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다. 이후 15년을 살림에 묻혀 학문에만 매진했다. 3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왔는데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선조 임금이 초야의 인재를 천거하라는 왕명을 내리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었다. 그나마도 벼슬을 받으면 사양하기 일쑤였고 출근을 안 하기로 유명했다. 46세에 지평 벼슬을 받았지만 사양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다시 지평을 받았지만 또 오지 않았다. 장령을 받아서야 겨우 나타났다. 그러다가 서인 정처를 탄핵하다가 도리어 해직당하고 낙향했다. 그게 47세 때의 일이었다. 제야에서의 정인홍의 위세는 그러나 어떤 조정 대신 못지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경상우도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나 다름없었다. 지방 관리들은 그의 눈치를 보았고 그의 집에 술과 고기를 싣고 문안을 오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찾아오지 않은 관리는 나중에 반드시 그의 탄핵을 받았다. 실록의 기록은 노골적이다. 그는 남쪽 지방의 하나의 또 다른 조정을 만들었다. 비판자들은 그를 맹렬히 공격했다. 매형이었던 전 의금부 도사 양홍주까지 나서서 정인홍의 간사한 행동 12가지를 조목조목 상소했다. 자기 뜻에 맞으면 아녀자의 사랑처럼 돌봐주고 아부하지 않으면 원수보다 더하게 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40여 년을 같은 집안에서 살아온 제가 단언컨대 그는 참으로 간사하고 음흉한 소인입니다 라고까지 했다. 매형이 이런 상소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정인홍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결국 그의 편이 되거나 아니면 적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다. 3. 58세 의병장, 전쟁터에 뛰어들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다.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면서 조선 각지가 혼란에 빠졌을 때 58세의 정인홍은 주저없이 의병을 일으켰다. 노인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지만 그는 직접 전선에 뛰어들었다.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의 보고에 따르면 정인홍의 휘하에는 정예병 수백 명에 창병 수천 명이나 있었다. 합천에서 성주로 침입한 왜군을 격퇴했고 이듬해에는 의병 3천 명을 모아 성주, 합천, 고령, 함안 등지를 방어했다. 10월에는 호남 의병장 최경해와 연합하여 계령과 성주 공격을 의논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생겼다. 조정에서는 의병 조직을 모두 해체하라고 명령했지만 정인홍은 듣지 않았다. 그 병력을 사실상 자신의 사병처럼 유지했다. 감사와 병사도 손을 쓰지 못했다. 관노비와 우마를 여전히 자기 집에 두고 부렸고 채찰사나 도원수가 지나갈 때도 대등한 예로 대했으며 감사 이하 장수들에게는 앉아서 인사를 받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다. 사실상 독립군벌에 가까운 행태였다. 부사과 이귀는 그를 정면으로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국가의 명령이 정인홍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기강이 정인홍 때문에 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귀의 탄핵은 오히려 정인홍의 보복을 불렀다. 이귀와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머문 마을집을 태워버리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한다. 목숨을 근 상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다. 1607년 선조가 위독해졌다. 임종을 앞둔 선조는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영의정 유영경이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삼정승을 모아 전이 의사를 철회해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을 걱정하는 충성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앉히려는 소북파의 계략이었다. 합천에 있던 73세의 정인홍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즉각 붓을 들었다. 유영경을 강력히 탄핵하고 속히 전의를 시행하라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초 태종 때와 세조 때 임금이 전의 의사를 밝히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처형된 신하들이 있었다. 현 임금더러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상소는 그 자체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선조는 크게 노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고 낮이면 밥을 먹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양사가 정인홍의 유배를 청했고 선조는 그를 유배에 처했다. 정인홍은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선조가 갑자기 승하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다. 유배 중이던 정인홍에게 날아온 소식이었다. 유배령은 순식간에 복직 명령으로 바뀌었고 정인홍은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광해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너무나 극적이었다. 세자 자리가 흔들리던 최악의 순간에 천리박 합천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지해준 늙은 신하. 그것도 유배까지 각오하면서 광해군이 정인홍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지는 이후의 행보가 증명한다. 고향에 앉아 조정을 움직이는 살림정승.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정인홍을 불러들였다. 벼슬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 74세의 한성판윤, 대사헌, 우찬성, 78세의 우의정, 80세의 좌의정, 82세의 마침내 영의정. 그런데 정작 정인홍은 거의 서울에 오지 않았다. 합천 고향집에 앉아서 상소문으로 국정을 지휘했다. 광해군은 수차례 올라오라고 요청했고 의원을 보내 건강을 살피게도 했으며 괴장 지팡이와 안석까지 하사하며 공을 치하했다. 그래도 정인홍은 꼼짝하지 않았다. 나이와 병을 이유로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도 국정에 중요 사안이 생기면 어김없이 긴 상소를 보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광해군은 그 의견을 대부분 국정에 반영했다. 그의 정치적 대리인 이이첨이 중앙요직에서 정인홍의 뜻을 실행에 옮겼다. 사람들은 이런 정인홍을 살림정승이라 불렀다. 직접 출근하는 날보다 고향에 머무는 날이 훨씬 많은 정승이라는 뜻이었다. 그를 미워하는 정적들은 다르게 불렀다. 요집 조건, 즉 멀리서 조정의 권력을 쥐고 흔든다는 뜻이었다. 1610년 75세의 노구로 들어누운 정인홍에게 광해군이 또 출근 권유를 보냈다. 정인홍은 그 기회에 폭탄 상소를 올렸다. 조정이 오현인을 문묘에 배양하기로 했는데 자신의 스승 조식이 빠진 것은 부당하며 이현적과 이황을 문묘에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상소 하나가 조선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황은 조선 유학의 최고 성인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다. 그런 이황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성균관 유생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정인홍을 성균관 유생 명부인 청금록에서 삭제해버렸다. 그러자 광해군은 성균관 유생들을 모조리 내쫓았다. 이로 당시 성균관 학생회장 김육은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다. 정인홍 한 명을 건드렸다가 성균관이 초토화된 것이다. 89세 능지처참 그리고 285년간의 오명. 1618년 정인홍의 나이 84세. 영의정에 오른 지 10일 만에 폐비론이 불거졌다. 광해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하자는 주장이었다. 정인홍은 이에 반대하는 뜻을 의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 그리고 3월에 영의정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이후 그는 서울 성문을 다시는 밟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폐비론의 배후로 기록했다. 이이첨이 정인홍의 반대 서신을 중간에서 변조해 찬성한 것처럼 꾸몄다는 설도 있고 실제로 정인홍의 이름이 이이첨의 공작에 이용되었다는 설도 있다. 진실이 어느 쪽이든 역사의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1623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인조가 임목대비를 복위시키고 광해군을 폐위했다. 이이첨 등 대북파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처형되었다. 합천에 있던 정인홍에게도 포졸이 왔다. 89세의 노인은 서울로 압송되었다. 단 닷새 만에 처형이 결정되었다. 죄목은 대북파의 영수로서 패모론의 배후 조종자. 형벌은 능지처참. 목이 잘린 시체가 갈갈이 찢겨 사방으로 옮겨져 내걸렸다. 89세 노인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285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정인홍은 역적이었다. 조선이 무너져가던 1908년 순종은 나라의 원한을 품고 죽은 자들을 모두 구제하자는 상소에 따라 정인홍의 신원을 회복시켰다. 관작도 돌아왔다. 285년 만의 복권이었지만 역사의 평가는 여전히 냉혹하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평생 의리를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 의리가 광해군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을 때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력 앞에서 고통받았다. 돌격대장의 기질로 평생을 살다 간 남자. 별처럼 빛나던 그 눈빛은 89세가 되어서도 꺼지지 않았겠지만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왔다.